1945년 연합군이 강제 수용소를 해방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공포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 뼈만 남은 수감자들, 그리고 수년간의 고문으로 부서진 영혼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에게 해방은 즉각적인 자유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병들었고 가족도 고향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전쟁 후 25만 명이 넘는 유대인 생존자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난민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연합군 통치에서 그들은 천천히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이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했고, 어떤 이들은 남은 소수의 유대인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시오니스트 운동에 참여하거나 지하 조직에 협력하여 대륙을 탈출했습니다. 재앙, 600만 명의 유대인을 몰살시킨 최종 해결책. 제2차 세계대전 중 제3제국의 군사력은 전차와 비행기를 앞세워 유럽 영토로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완전한 말살을 추구하는 끈질기고 체계적인 이념을 가지고 징역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즉 쇼와는 즉흥적인 증오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정책이 냉혹한 정확성으로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1941년에서 1945년 사이 나치 정권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작전으로 600만 명의 유럽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나치 반유대주의의 기원은 전쟁 발발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 독일 국가사회당은 유대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수사를 퍼부으며 제1차 세계 대전 패배부터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독일을 휩쓴 경제 위기까지 독일의 모든 병폐를 유대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1935년 뉘른베르크 법은 이러한 차별을 제도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 시민권,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법적으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39년 전쟁 발발과 그에 따른 폴란드 침공으로 나치의 반유대주의 정책은 잔혹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독일 국방군 이 점령한 영토에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우크라이나, 발트 3국을 비롯한 동부 지역에서는 유대인 공동체가 오래되고 수가 많으며 문화적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나치 정권은 이들을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초기의 유대인들은 위생과 영양 상태가 열악한 폐쇄적이고 과밀한 지역인 게토에 갇혔습니다. 가장 큰 게토 중 하나인 바르샤바 게토는 결국 불과 몇 제곱킬로미터에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했습니다. 기아, 질병, 그리고 친위대의 잔혹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941년 독일의 소련 침공이 시작된 후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이동식 학살 부대인 아인자츠그루페는 숲, 들판, 마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집단 무덤 옆에 줄지어 세워 총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바 비아르에서는 단 이틀 만에 3만 3천 명이 넘는 유대인이 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조차 나치 지도자들에게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문제에 대한 소위 최종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1942년 1월 반제회의 동안 제3제국의 고위 관리들이 베를린 외곽에 모여 유럽 유대인들을 체계적으로 학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추방하거나 분리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흔적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하나 없애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슈비츠 비르케나우, 트레블린카, 소비보르, 벨제츠, 마이다네크, 헬름노와 같은 학살 수용소가 탄생했습니다. 강제 노동이나 정치적 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강제 수용소와 달리 이러한 수용소는 단 하나의 목적, 즉 죽음만을 추구했습니다. 이곳은 대량 학살 공장이었습니다. 추방자들은 며칠 동안 음식과 물 없이 가축 운반체에 실려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나치 의사들이 그들을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초기 선별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바로 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수용소 중 가장 잔혹했던 아우슈비츠에서는 치명적 살충제인 치클론 B가 대량 학살 무기로 변모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매일 수천 구의 시신이 산업 화장터에서 소각되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홀로코스트의 가장 끔찍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절정기에 하루에 최대 10,000명을 학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치의 잔혹함은 신체적 살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비인간화까지 수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를 깎고 옷과 소지품을 빼앗기고 팔에 숫자를 문신으로 새겨 그들의 정체성을 암호처럼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살아있는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실험이 자행되었으며 유대교와 관련된 문화적 상징물례, 회당, 서적, 묘지 이 파괴되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까지도 지우려는 시도가 자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무덤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희 속 익명성 속으로, 기차의 고요 속으로, 동유럽의 무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치 정권이 집단 학살을 조직한 행정적 냉혹함은 그것을 현대적이고 거의 관료적인 말살의 도구로 변모시켰습니다. 전쟁이 진전되고 연합군이 전선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시작하자 제3제국은 범죄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학살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화장터는 파괴되었고 수감자들은 시신을 파헤쳐 불태워야 했으며 가장 눈에 띄는 수용소들은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단순히 600만 명의 학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문화, 종교, 역사를 말살하려는 조직적인 시도였습니다. 유럽 문명의 완전한 실패였으며 자귀든 부자귀든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했습니다. 현대 인류의 가장 낮은 지점이자 증오가 국가 정책이 될 때 얼마나 극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울 수 없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생존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 저항 또는 개입으로 죽음을 면한 사람들, 가족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시체 사이를 거닐고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았던 남녀노소, 그들은 그 공포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외면할 수 없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제3제국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시련은 바로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수용소의 해방은 자유와 동의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은 존엄성, 정의, 그리고 과거의 폐허 속에서 삶을 재건할 가능성을 향한 투쟁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공포, 나치 강제 수용소 해방과 세계에 미친 영향. 1945년 겨울, 연합군의 무자비한 징역으로 제3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제국 국경을 넘나드는 군인들의 눈앞에 예상치 못한 매우 불안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제 수용소와 학살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상상과 인간의 잔혹함에 대한 이전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첫 번째 주요 해방은 1945년 1월 27일 소련 적군이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를 습격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유령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반쯤 비어있는 막사, 쌓인 시체, 범죄를 은폐하려고 부분적으로 파괴된 화장터, 그리고 대피 중에 나치가 버린 약 7,000명의 수감자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영양실조, 질병 또는 동결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포가 끝났는지 아니면 그저 변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군이 베르겐벨젠을 해방했고 미군이 부엔발트, 다하우, 마우트하우젠에 도착했으며 프랑스군이 나츠바일러 스트루트호프에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각 수용소에서 같은 이미지가 반복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해골로 전락한 인간, 거의 서 있기도 힘든 생존자, 이름 없는 아이들, 멍하니 바라보는 여자들, 공포가 끝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들. 수년간의 전쟁으로 단련된 남자들이었지만 해방 군인들은 본 것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했고 어떤 사람들은 울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고 눈앞에서 본 것이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해방된 수용소의 이미지가 국제 언론에 유포되기 시작했고 연합국의 영화 스크린에 올랐습니다. 그때 인류는 공포와 함께 대량 학살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다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깊은 도덕적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외교적 당혹감이었습니다. 어떻게 수년간 세계 강대국에 막지 않고 그런 범죄가 대낮에 자행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초의 사진과 영상이 수용소 해방 후 며칠, 몇 주 동안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뉴스 영화에는 베르겐벨젠, 다하우, 부엔발트, 마우트하우젠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런던, 뉴욕, 파리의 영화관에서 시청자들은 불신, 공포, 그리고 종종 부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 나가거나 숨죽인 공포의 비명이 들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인류는 이를 처리할 적절한 언어가 없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익숙한 도덕적 틀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연합국 여론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윈스턴 처칠 총리의 연설이 유난히 강경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범죄 기록과 증거 보존을 위한 위원회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독일 점령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프랑스는 비시 정권이 프랑스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로 강제 이송하는 데 협력했다는 자책감에 직면했습니다. 감정적인 충격이 너무 강해 많은 사람들이 연합군이 이 학살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이후 공개된 문서들을 통해 영국과 미국 정보기관이 적어도 1942년부터 유럽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조직적인 계획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직접적인 군사행동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우슈비츠로 이어지는 철도에 대한 폭격도, 화장터에 대한 공격도, 대규모 구출 작전도 없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의 발견은 도덕적 절박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훗날 뉘른베르크 재판으로 알려지게 될 반인륜 범죄를 최초로 정의한 전례 없는 법적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판사, 검사, 그리고 청중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무덤을 파야 했는지, 어떻게 어머니가 도착 경사로에서 아이들과 헤어졌는지,
어떻게 시체가 비누 생산 원료로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화장 전에 금리가 뽑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증언들은 침묵을 깨뜨렸고 그 과정은 참혹할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교회 역시 미묘한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반응했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나치의 만행을 즉각 규탄했지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신중함이나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바티칸의 태도는 특히 모호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했지만 전쟁 중 유대인 학살을 공개적으로 규탄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누락은 수십 년 동안 논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학계와 문화계에서 홀로코스트의 발견은 깊은 격변을 일으켰습니다. 지식인, 작가, 철학자들은 인간 본성, 문명, 그리고 근대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괴테와 베토벤의 고향인 계몽된 독일이 아우슈비츠를 건설할 수 있었다면 진보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 이후 인간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 후 몇 년 동안 대학들은 대량 학살 관련 강의를 추가했습니다. 전문기록 보관소가 설립되었고 반유대주의, 나치 선전, 그리고 가해자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열린 상처이자 끊임없는 성찰의 대상이었으며 2000년 도덕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연합국들 역시 부분적으로는 수치심에서 비롯된 자국의 이민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 미국, 캐나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유럽 유대인의 이민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습니다. 난민들을 가득 실은 배들이 유럽 대륙으로 돌아왔고 그 승객들은 결국 학살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수용소 해방의 충격으로 연합국들은 기존 정책을 재고해야 했고 어떤 경우에는 수천 명의 생존자들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유럽 사회의 일부 계층에서는 수용소 발견이 반유대주의적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크라쿠프나 키엘체 같은 도시에서는 전쟁 후 귀환한 유대인들이 적대감, 불신, 심지어 폭력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사회적 분노나 복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장하여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항상 피해자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미 차지했던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외부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소 발견은 심오한 촉마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범죄의 규모는 연합국 사회가 새로운 역사의식을 채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기억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념의 날을 정하고 미래 세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는 없다, never again 라는 개념이 탄생했고 이는 국제적인 윤리 모토가 되었습니다. 알랭 레네의 유명한 밤과 안개, 나 다우 수용소의 미군 영상처럼 전후 초기에 제작된 다큐멘터리들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시각적 서사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맞섰습니다. 악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소 발견의 충격은 해방의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애도, 성찰, 그리고 도덕적 재건이라는 긴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나치즘을 물리친 연합국은 역사적 의식의 영역에서도 나치즘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과목, 연합군이 세운 포로와 난민 수용소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지만 해방은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자들에게는 축하할 일이 없었습니다. 철조망이 열린 순간이 반드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 버림받음에 맞서는 싸움, 그리고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자리를 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해방된 사람들 중 다수는 너무 약해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충분한 음식도,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발진 티푸스, 이질, 결핵과 같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위생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베르겐 벨젠과 같은 수용소에서는 시체가 매장되지 않고 쌓였고 전염병은 통제되지 않고 퍼졌습니다. 연합군 의료부대는 금세 압도당했습니다. 일부 수용소는 해방 후 몇 주 만에 수백, 심지어 수천 명의 수감자가 나치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적된 고통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당장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 지원이었습니다. 해방된 수용소 옆에 야전 병원이 설치되었습니다. 베르겐 벨젠과 부엔발트 같은 곳에서는 영국군과 미군이 몇 시간 만에 식량, 담요, 그리고 기본적인 물품들을 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누적된 배고픔은 뜨거운 식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로 많은 수감자들의 소화기관이 파괴되었습니다. 일반 음식을 먹이면 치명적인 설사, 장허탈 또는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회복 과정은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이었고 누군가를 구하려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군의관, 적십자 간호사, 의료진, 그리고 지역 자원봉사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일부 수용소는 즉시 임시의료센터로 변모했습니다. 한때 학살의 상징이었던 샤워기는 이제 이가 들끓는 시신을 깨끗한 물로 씻는 데 사용되었고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 머리를 깎았으며 발진 티푸스, 콜레라, 결핵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해방 직후 나치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누적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존자가 병을 앓았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약해졌지만 일부는 명료한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으며 무엇보다도 해명과 정의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시체가 사라지자 연합군은 모든 수감자를 풀어주고 모두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많은 마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르샤바와 민스크와 같은 다른 도시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형태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생존자 중 다수는 고아였고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실용적이지만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실향민 수용소 DP 캠프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제 수용소가 아니라 연합군이 조직하고 유엔이 관리하는 대피소였습니다. 유엔은 1943년부터 전신인 유엔 구호 및 재활관리국 UNANAR를 통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황폐해진 유럽 전역에 700개가 넘는 난민 캠프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캠프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쟁 중 고향을 떠나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 즉 정치범, 강제노동 노동자, 소련 참전 용사, 로마인, 폴란드 민간인, 그리고 여러 국적의 생존자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난민 캠프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독특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라 조직적인 학살 시도의 희생자였습니다. 이웃에게 배신당하고 협력 정부에 의해 추방당하고 공동체 전체에서 무시당했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 생존자들이 특히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유대인 강제 수용소는 소규모 공동체로 발전했고 때로는 즉흥적으로,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생존자들은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공동 주방, 히브리어 수업, 종교 예배, 집단 장례식, 어린이 학교, 심지어 연극 공연까지 조직되었습니다. 문화적 부활은 놀라웠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파괴된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포에렌발트와 같은 일부 수용소에서는 진정한 유대인 공동체 생활이 발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디시어로 발행되었고 내부 행정이 조직되었으며 심지어 자기 방어 체계까지 생겨났습니다. 생존자들은 공포가 잊히기 전에 종종 긴급하게 증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체 및 농업 훈련을 받는 등 최초의 시오니스트 운동도 나타났습니다. 수용소 관리는 연합군과 인도주의 단체의 공동 책임이었습니다. UNRWA, 적십자사, 합동분포위원회, 유대인 기구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밤낮으로 수용소에 물자를 공급하고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가족 재결합을 돕고 생존자들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으로 가기를, 어떤 이들은 캐나다, 호주, 남미로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관료적 장벽, 이민 쿼터제, 그리고 정부의 늑장 대응은 기다림을 끝없이 만들었습니다. 필수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실향민 수용소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자원 부족, 과밀 수용, 집단 간 민족 갈등, 그리고 끊임없는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나치 수용소에서 5부터 6년을 보낸 후 철조망도 없이, 완전한 자유도 없이 새로운 수용소에서 몇 년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1945년 트루먼 대통령은 얼 해리슨이 이끄는 위원회를 파견하여 수용소 내 유대인들의 상황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같은 해에 발표된 해리슨 보고서는 엄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대인들에게 강제 수용소의 공포는 끝났지만 악몽은 계속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 이후 상황이 개선되고 재정착 절차가 가속화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합국 당국은 독일의 탈라치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강제 수용소 중 다수는 나치 전쟁 포로나 부역자들을 수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곳들은 기념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냥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인도주의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에서 1948년 사이에 이 기간 동안 약 25만 명의 유대인이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모로 전후 시대의 잊혀진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공동체 전체의 재건, 히브리어의 부활, 그리고 새로운 집단의식의 출현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의 폐허 속에서 생존자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무인지대, 강제 수용된 집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응.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해방 직후의 가장 큰 소망은 다름 아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고향 도시, 마을, 혹은 동네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추방의 위협 속에서 버려졌던 고향의 문을 열고
다시 걸어 들어가 빼앗겼던 일상의 일부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경우 이러한 귀환 여정은 희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두 번째 트라우마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남겨둔 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집은 존재했지만 다른 세입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 강제 징집된 많은 유대인 재산은 이웃 부역자 관리, 나치 정권이 데려온 정착민 혹은 단순히 기회주의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프랑스, 심지어 독일에서도 수백만 채의 주택, 아파트, 사업체, 창고, 토지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생존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동정심보다는 적대감으로 맞이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정당한 소유주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침입자이자 새로운 지역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마을에서 그들의 땅은 전쟁 중 협력 세력에 의해 이미 매각되거나 분할되었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집이나 개인 소유물을 되찾으려는 시도는 극심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일부 지방 당국은 청구를 등록하지 않았고 다른 당국은 아예 무시했습니다. 육체적, 정서적으로 지친 생존자들은 거의 항상 무산되는 관료주의적인 미궁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장벽을 넘어 가장 잔혹한 측면은 사회적 거부였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제3제국의 몰락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선전, 편견, 그리고 물질적 편의주의에 뿌리를 둔 채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에게 유대인 학살은 집, 가구, 보석, 예술작품, 사업체, 상점을 차지할 기회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것을 주장하기 위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과 분노, 심지어 폭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는 1946년 7월 4일 폴란드에서 발생한 키엘체 포그롬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어린이를 의식적으로 납치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결과 분노한 폭도들이 유대인 공동체 본부를 공격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42명의 유대인이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갓 돌아온 생존자들이었습니다. 키엘체 포그롬은 홀로코스트 이후에도 600만 명의 끔찍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유대주의가 여전히 실질적인 위협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이 더 이상 안전한 고향이 아니며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온 유럽 대륙이 적대적인 영토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유럽, 특히 폴란드에서는 유사한 사건들이 기록되었습니다. 1945년과 1946년 사이에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350건 이상의 폭력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들 중 상당수는 기록되지 않았고 다른 사건들은 공포의 기억 속에 묻혔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년 만에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폴란드를 떠났습니다. 유럽 대륙의 다른 지역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의 경제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이 귀환하면서 민족주의 단체 및 강제 수용된 재산의 새로운 소유주들과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공산 당국이 재산 반환을 차단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반환 절차가 느리고 복잡하며 관료적으로 답답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반 독일인들이 거주하는 수천 채의 가옥 때문에 생존자들은 이전에 살던 거리에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단지 재산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가족과 이웃과 또는 단순히 친구의 안부를 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은 침묵, 회피, 그리고 냉대에 직면했습니다. 나치 정권에 대한 민간인들의 협력은 그들이 인정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침묵의 죄책감은 무관심이나 공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부감에 더해 유럽 대륙에 만연한 빈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945년 유럽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피난민, 폭격당한 도시, 무너진 정치체제. 이러한 혼란 속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희생자가 아닌 또 다른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로는 주택, 식량 또는 괜찮은 일자리와 같은 부족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공식 계획은 재산 환수 문제를 다루려고 시도했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예술작품, 사업체, 은행 계좌 등 일부 재산의 환수를 허용하는 환수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고르지 않고 느렸으며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련 통치하에 동유럽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사실상 청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피난민 수용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중간 기착지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는 그들에게 안정을 제공하고 삶을 재건할 최소한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홀로코스트는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유럽 대륙 대부분 지역 간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귀환은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수용 부족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생존자들은 1945년 이후 유럽이 자신들을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이들이 잊고 싶어하는 과거의 유령으로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좌절된 귀환의 트라우마는 생존자들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이 자신들에게 등을 돌렸다는 확신 또한 컸습니다. 그들이 알던 거리,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 그들이 공유했던 문화는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의 고향이었던 유럽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피난처를 찾으려는 시도. 유럽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거부하는 조짐을 보이자 팔레스타인은 수용소를 탈출한 수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은 성경적 약속의 땅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 박해, 거부 없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유럽은 그들을 실망시켰고 미국은 제한된 이민자 할당량으로 인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위임 통치령 하의 팔레스타인은 유대인 재탄생의 자연스러운 목적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은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빠르게 충돌했습니다. 1920년 이후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통치를 받았고 국제연맹에 의해 수립된 영국 위임 통치령은 1917년 발푸어 선언에 명시된 대로 유대인이 이 지역에 민족의 봉어지를 건설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이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랍 인구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특히 동유럽과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이민이 증가하면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폭동, 그리고 봉기가 1936년에서 1939년 사이에 아랍 대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영국 정부는 엄격한 규제를 취했습니다. 1939년 영국 정부는 소위 백서를 발표하여 온영한 팔레스타인으로의 유대인 이민을 7만 5천 명으로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이는 전쟁과 홀로코스트로 인해 발생한 수백만 명의 난민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였습니다. 1945년 전쟁 종전 후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난민 수용소에 있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팔레스타인으로 향하기 위한 조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고립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탈출을 뜻하는 브리하, 비리자와 같은 조직적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브리하 비리자는 유대인 전직 전투원, 저항군 구성원, 시오니스트 활동가로 구성된 비밀 네트워크로 난민을 지중해 항구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45년에서 1948년 사이 25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불법 이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깃발도 없이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낡고 과적된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이주는 알리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베트, 즉 합법적 이민과 대조되는 두 번째 이민. 그러나 영국은 엄격한 해군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이 선박들 중 다수가 적발되어 키프로스로 우회되었고 승객들은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는 엑소더스 1947호였습니다. 4,515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태운 엑소더스호는 1947년 7월 프랑스 세트 항구를 출항하여 팔레스타인으로 향했습니다.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영국군이 격렬하게 탑승했습니다. 이 충돌로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승객들은 프랑스 항구로 이송되었지만 그곳에서 하선을 거부했고 결국 독일로 송환되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독일 영토로 송환되는 모습은 국제적인 비난과 영국 정책에 대한 규탄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시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공동체인 이슈부는 난민의 입국을 허용하기 위한 압력을 강화했습니다. 하가나, 이르군, 레히와 같은 무장단체는 비밀 이민과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목표물에 대한 무장 작전을 수행하여 정책 변화를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1946년 예루살렘의 킹 데이비드 호텔 폭격과 같은 공격, 방해 행위 및 극적인 행동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전후 비용으로 약화되고 팔레스타인 갈등을 억제할 수 없었던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유엔에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분할하고 예루살렘을 국제행정구역에 두는 분할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보 조건을 붙여 이 계획을 수용했습니다. 아랍 지도자들은 이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 사이 난민들은 계속 도착했습니다. 키프로스에 억류된 많은 사람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유럽의 실향민 캠프에서는 좌절감이 커졌습니다. 터널 끝에 유일한 빛은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일부는 비밀리에 도착하여 사막 농촌 공동체에 합류하거나 키부츠에 통합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팔레스타인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물리적 여정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긍정이자 저항의 한 형태였습니다. 굴욕, 증오, 망명과는 거리가 먼 새로운 토대 위에 유대인 세계를 재건하려는 의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약속의 땅일 뿐만 아니라 피와 고통, 존엄으로 쟁취한 땅으로 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도달하려는 노력은 깊은 공동체 의식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고통을 힘으로 바꾸려는 충동이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는 데 성공한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고된 노동과 고난뿐 아니라 연대, 목적의식,
그리고 부서진 정체성의 재건을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영국 당국의 철수 후 이스라엘 국가가 선포되었습니다. 키프로스, 유럽의 유대인 수용소 또는 이미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십만 명의 생존자들에게 그날은 여정의 끝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재앙 속에서 탄생한 이스라엘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새로운 고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귀환, 이스라엘 국가의 정치적 형성과 생존자들의 새로운 집.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시오니스트 운동의 지도자이자 유대인 민족 평의회 의장인 다비드 벤 구리온은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은 수십 년간 이어진 시오니스트의 열망이 정점에 달한 순간이자 박해와 이주, 그리고 저항의 역사가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에게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멸종의 운명을 맞았던 민족이 이제 스스로를 통치하고 방어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여러 세력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정치적 시오니즘은 유럽의 반유대주의에 대응하여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봉오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홀로코스트의 비극은 이러한 이상에 반박할 수 없는 절박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유대인 시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오직 그들만의 국가만이 그들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듯 했습니다. 1947년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아랍인, 그리고 영국 당국 간의 수년간의 갈등 끝에 영국은 이 지역에 대한 위임 통치를 포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유엔에 회부되었습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는 분할 계획으로 알려진 결의안 1081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 두 국가로 분할하고 예루살렘을 국제사회에 통제해 두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팔레스타인 안팎의 아랍 공동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영국의 공식 철수 하루 전에 발효된 독립선언은 즉각적으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트랜스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등 아랍 5개국은 갓 태어난 이스라엘의 주저 없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1차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독립전쟁으로, 팔레스타인에서는 나크바, 재앙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갓 도착한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분쟁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일부는 군인으로 징집되었고 다른 이들은 요새 건설, 전선 보급품 확보, 병참 임무 수행 등을 도왔습니다. 신체적 약함, 아직 생생한 트라우마,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생존자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장선에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 중 신생 국가인 이스라엘은 유엔 분할 범위를 넘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군사적 승리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수백 개의 팔레스타인 마을이 소개되거나 파괴되거나 흡수되었고 7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피난을 가거나 추방되었습니다. 이 대규모 탈출은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난민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독립은 민족적 재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토에 도착하는 모든 유대인에게 즉시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1950년에 제정된 귀환법으로 알려진 이 정책은 전쟁과 동유럽에서 여전히 만연하는 학살로 인해 피난민이 된 수십만 명의 유대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1948년에서 1951년 사이에 7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폴란드, 헝가리, 독일,
루마니아 출신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였으며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이주민 수용소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량 이민은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한 국가에 엄청난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도시는 천막, 막사, 그리고 임시 정착지로 가득 찼습니다. 국가는 식량 배급, 주택, 그리고 일자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사회 통합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마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굶주림, 상실, 그리고 굴욕으로 상처받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젊고 역동적이며 군사화된 사회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회는 새로운 유대인, 즉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강하고 용감한 농부의 이미지를 이상화했습니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이 새로운 이주민들을 수동적이거나 비극으로 망가진 존재로 여겼습니다. 상호 이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는 국가 건국 초기에는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수치심, 고통 혹은 이해받지 못하는 현실에 침묵했습니다.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았고 지배적인 서사는 회복력과 집단적 영웅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서사가 이스라엘 정체성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예루살렘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으면서였습니다. 그 후 생존자들의 목소리는 정당한 공간을 찾아 들려지고 존중받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국가 재건의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키부츠, 농업협동조합, 신생산업, 병원, 학교가 번성했습니다.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세계 디아스포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황폐해진 사회를 기반으로 활기차고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통합되어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교육, 예술, 의학, 연구, 정치 분야에 종사했습니다. 일부는 야드 박물관과 같은 박물관을 설립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위치한 홀로코스트 기록 및 기념센터인 바셈 바셴은 195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책, 증언 영상 또는 교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서서히 집단 기억으로 변모했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 박해받는 유대인들의 주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뿐만 아니라 수십 년 후 아랍 세계, 에티오피아, 그리고 소련에서 추방된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가 역사적 배상의 행위이자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며 지속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변국과의 끊임없는 갈등, 전쟁, 공격, 그리고 실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국제무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자국 군대와 대사관, 그리고 히브리어가 회복된 나라에서 사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운명은 익명의 처형자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은 유대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홀로코스트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건국은 그들에게 필수적인 것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법 아래 자신의 목소리와 기억을 가지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나치의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망명과 침묵의 끝을 의미하는 닷과 같았습니다. 나치 전리품 회수, 역사적 배상과 몰수된 재산, 예술작품, 토지를 회수하려는 시도.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면서 세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명 손실뿐 아니라 유럽 유대인들의 재산, 사업체, 토지, 예술품, 그리고 조직적으로 약탈당하거나 몰수된 개인 소유물들을 처리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단순한 인신학살이 아니라 나치 국가와 그 동맹국,
그리고 많은 경우 유대인 이웃들의 소유물을 약탈한 일반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경제적 약탈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배상은 느리고 복잡하며 많은 경우 불완전한 과정이었습니다. 최초의 배상 시도는 유럽 재건, 새로운 국경 설정, 그리고 수백만 명의 실향민 돌봄이라는 우선순위가 달랐던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류도, 증인도 돌아갈 집조차 없었던 유대인 생존자들에게 배상을 위한 투쟁은 벅찬 과제였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4년 후인 1952년,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협정 중 하나가 체결되었습니다. 서독과 이스라엘 간의 룩셈부르크 협정은 독일 연방공화국이 나치즘 범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협정은 이스라엘 내부와 해외 거주 독일인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독일의 돈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망가진 삶과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였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독일은 이스라엘에 30억 마르크의 초기 배상금을 지불하고 청구권에 4억 5천만 마르크를 추가로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독일을 상대로 한 유대인 물질적 배상금에 관한 회의는 무국적 유대인이나 직계 후손이 없는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단체였습니다. 이 합의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일련의 개인적, 집단적, 상징적 보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개인 배상 절차는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생존자들은 자신의 신원, 손실, 그리고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서, 증인, 법적 구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는 즉시 거부당했고 일부는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배상금은 늦게 지급되었는데 때로는 수혜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후에야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 보상을 받았습니다. 주택, 사업체, 토지와 같은 물리적 재산의 배상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많은 경우 자산은 다른 가족에게 넘어갔거나 매각되었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 하에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나치가 몰수한 모든 것을 국유화하고 어떠한 청구도 거부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 블록이 해체된 후에야 일부 사건들이 재개되기 시작했지만 모든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료주의, 정치적 의지 부족,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강력한 장애물이었습니다. 헤르만과 같은 고위 나치 관리들이 수집했습니다. 괴링뿐만 아니라 박물관, 대학, 개인 수집가들도 참여했습니다. 경제적 아리아화 캠페인에는 도서관과 기록보관소 전체도 포함되었습니다. 전쟁 후 연합군은 수천 점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기념비와 같은 팀들은 이 유물들을 찾아내고 식별하고 반환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물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사라졌고 다른 일부는 잘못된 정부에 넘겨졌지만 대부분은 명확한 라벨이나 출처 조사 없이 유럽 박물관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0년대부터 특히 1998년 워싱턴 홀로코스트 자산회의 이후 세계는 이러한 미지급 부채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44개국은 도난당한 미술품에 대한 반환이나 보상을 촉진하기 위한 비구속적 원칙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박물관들이 소장품을 검토하고 출처가 의심스러운 작품 목록을 공개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반환 절차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 에곤 실레, 파블로 피카소, 마르크 샤갈의 작품은 수십 년간의 소송 끝에 유대인 상속인에게 반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박물관들은
여전히 출처가 논란이 되는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협력에 있어 투명성을 유지해 온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는 반환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소장품을 반환했습니다. 프랑스는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문화유산의 소장품을 검토했습니다. 독일은 제3제국 시절 수집된 유물의 출처를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와 정치적 상황은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법적 절차상의 문제나 합의 부족으로 인해 배상 청구가 지연되었습니다. 물질적인 배상 외에도 역사적 배상에는 상징적인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기념비 설치, 공식 사과, 추모의 날 제정, 교육 프로그램 등은 피해를 인정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적극적 기억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독일의 총리실, 의회, 그리고 문화기관들은 민주주의적 정체성의 일환으로 나치 범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이 사례를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침묵, 망각 또는 축소를 선택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배상법이나 범죄에 대한 현지 공모를 축소하는 이야기로 인해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은 유럽 여러 지역에서 이념적, 정치적, 법적 분쟁의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피해자들의 상속인들은 미국, 이스라엘 또는 유럽에서 소송을 계속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알리안츠와 같은 보험회사, 폭스바겐과 IG 파르벤과 같은 산업기업들은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다른 경우에는 법적 공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은 경제적 측면으로만 평가될 수 없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에게 반지, 사진, 가족 그림 또는 유실된 재산의 소유권을 되찾는 것은 깊은 정서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존엄성을 회복하고 야만성으로 지워지려 했던 삶의 끊어진 실을 재건하는 길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범죄가 처벌받지 않기를, 강탈이 정상화되지 않기를,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홀로코스트가 발생한 지 80년이 넘은 지금도 배상 과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모든 기록 보관소, 소유주에게 반환된 모든 물건, 인정된 모든 진실은 정의를 향한 작은 행위입니다. 그것은 망각에 맞선 투쟁이며 수백만 명의 고통이 쉽게 기록되거나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과 기념물을 건설하는 엄청난 과업. 홀로코스트의 참혹함 이후 학살 수용소가 해방되고 생존자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참상을 회상하기 시작하면서 시급하면서도 복잡한 요구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나치가 저지른 끔찍한 행위를 기억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을 기리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된 수백만 명의 이름을 밝히고 유대인의 삶뿐 아니라 쇼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조금씩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이 거대한 과제는 생존자들 자신,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 연구자, 활동가, 정부, 그리고 그 후손들이 맡았습니다. 전후 초기에는 애도가 침묵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치심을 느꼈고 어떤 이들은 그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미국,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캐나다와 같은 수용국에서는 홀로코스트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망각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합과 재건이 우선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세상이 잊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침묵은 말로 대체되었고
말은 제도화된 기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억이 물리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장소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1953년 이스라엘 정부는 야드 바셈을 설립했습니다. 바셈 바쳔은 나치에 의해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을 기리는 공식 국가 기관입니다. 야드 얏는 단순한 박물관이 아닙니다. 바셈은 기록 보관소, 기념관, 정원, 그리고 기록 보관 공간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복합 단지입니다. 바셈의 사명은 단순히 기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셈은 연구, 증언 수집, 교육, 그리고 전쟁 중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비유대인들, 즉 열방중 의인들을 기리고자 노력하며 각 희생자의 신원을 보존하고 그들의 이름, 얼굴, 그리고 사연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야드 바셈은 홀로코스트 기억의 세계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셈만이 유일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모든 대륙에 박물관, 센터, 기념물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주 1993년 워싱턴 DC에 개관한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홀로코스트 교육 및 기록 보관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연구 전시, 기록 보관소, 교육적 역할, 연구 덕분에 국제적인 참고 자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전의 강제 수용소와 학살 수용소가 기념 장소로 자주 바뀌었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트레블링카, 마이다네크, 베르겐, 벨젠, 다하우는 모두 공포에 대한 물질적 증인으로 보존되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관광 명소가 아니라 양심의 순례로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유해의 고요함과 황량함, 불길한 가스실, 철조망, 화장터, 축적된 소지품은 인류가 스스로의 파괴 능력을 직면하게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유적지 외에도 유럽은 주요 수도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베를린에는 피터 아이젠만이 설계하고 2005년에 제막한 유럽 유대인 학살 추모비가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 한 블록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복이 심한 지형에 배치된 콘크리트 블록들은 방향 감각 상실과 사색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하에는 기록센터가 있어 이름, 날짜,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이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리, 암스테르담, 빈,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프라하 등 여러 도시에도 명판, 조각상, 그리고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나치즘 희생자들이 살았던 집 앞에 작은 금색 포석을 세우고 그들의 이름과 추방 또는 살해 날짜를 기록하는 스톨퍼슈타인, 에스톨퍼스타인의 과 같은 지역 사회 운동도 있습니다. 독일 예술가 군터 뎀리히가 개척한 이 작은 움직임은 수십 개국으로 퍼져나가며 인도를 말없는 대량 학살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제도적 기억 또한 조직을 통해 형성되었다. 주장 1951년에 설립된 세계인권회의는 독일과의 배상 협상뿐만 아니라 교육 및 생존자 지원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유대인 의회와 유럽 유대인 의회는 국제기구에서 홀로코스트 기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AM체와 같은 단체들은 생존자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했고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전승 또한 세대 간 책임이 되었습니다. 생존자의 자녀와 손자, 즉 2세와 3세는 많은 경우 기억을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협회를 설립하고 증언을 발표하고 영화를 제작하고 행진을 조직했습니다. 기억은 더 이상 개인의 짐이 아닌 공동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가 욤 키푸르입니다. 하쇼와 아차쇼와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 여러 유대인 공동체에서 매년 기념합니다. 이날에는 촛불을 밝히고 이름을 낭독하고 묵념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국가 경종 사이렌이 2분간 울려 모든 일상을 중단시킵니다. 교통, 산책, 쇼핑 등 모든 것이 멈춥니다. 이 2분 동안 온 국민이 홀로코스트 추모에 전념합니다. 교육은 또 다른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홀로코스트 관련 내용이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박물관 견학, 생존자 만남, 문학 경연 대회, 그리고 성찰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인권 존중과 반유대주의와의 싸움을 강조하는 기억 교육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증인들은 사라지고 있으며 마지막 세대 생존자들은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직접적인 경험, 즉 1인칭 시점의 증언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디지털화하여 미래를 위해 보존하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추진하는 쇼와 재단, 쇼와 파운데이션과 같은 프로젝트는 수십 개 언어로 수만 건의 인터뷰를 수집하여 전례 없는 시청각 아카이브를 구축했습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은 경시, 부정, 수정주의 또는 반유대주의의 부활과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역사가 다시 쓰이거나 축소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념 장소는 과거에 대한 헌사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참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경고이며 증오가 정상화되고 직면하지 않을 때 얼마나 극심해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홀로코스트는 인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참사에 대한 기억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유산입니다. 그렇기에 2005년 유엔 총회는 아우슈비츠 해방일인 1월 27일을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제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매년 전 세계 대표들이 뉴욕, 파리, 예루살렘, 그리고 여러 도시에 모여 진실, 정의,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헌신을 되새기고 기억합니다. 추모 공간, 유대인 단체, 서적, 증언, 의식, 기념비가 고통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부정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망각이 끊임없는 유혹인 세상에서 기억하는 것은 저항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언급된 모든 이름, 들려진 모든 이야기, 벽 앞에 놓인 모든 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기억은 그것을 보존합니다.